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1876년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뒤이어 1898년 덕수궁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화시설인 전화기를 개통한 이후로 우리는 전화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추억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휴대폰과 무선통신기술, 이제는 우리 주머니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을 그 기술의 이야기를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운 부모님, 친구 집에 놀러가 소식이 없는 자식들, 밤만 되면 생각나는 연인의 목소리, 이제는 응답하지 않는 그 시절 속 사람들은 수많은 추억들을 유선전화기와 함께 쌓아왔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치와 공중전화기에 집어넣은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가는 소리에 발을 동동 굴리던 때가 이제는 과거가 된 이유는 바로 무선전화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1895년 20대 초반에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던 이탈리아의 과학자 굴리에모 마르코니는 2.8km 떨어진 거리에서 세계 최초로 전자기파를 이용해 모르스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무선통신기 기술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특허를 획득하고 얼마 안 되어 사촌과 함께 세계 최초의 무선전신 회사를 설립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딴 마르코니사였죠. 그의 무선전신 기술은 바다 멀리 떠나간 배에도 설치되었으며 1912년 타이타닉호에도 이 마르코니사의 무선전신기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빙산과의 충돌과 함께 예상치 못한 침몰이 시작되던 그 순간 승선하고 있었던 마르코니사의 직원이 목숨을 바치고 무선전신기로 긴급구조 요청을 시도하면서 그나마 구명보트로 옮겨 탔던 711명의 생존자가 구조될 수 있었죠. 이는 마르코니사의 주식이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불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무선통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기가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무선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시대가 개막합니다. 마르코니는 무선전신의 개발로 노벨상을 받았고 1901년에는 모스 신호가 아닌 실제 음성을 전파에 실어 나르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뉴스와 방송을 무선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각자만의 라디오 스타와 비디오 스타를 품고 사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전달된 이 방송 전파들을 채널이라고 불렀으며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채널의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안테나로부터 뻗어나온 전파를 단순히 수신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전파의 송신과 수신을 개개인이 손바닥만한 사이즈에서 활용하는 기술은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채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개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전부 다른 채널을 부여할 만한 주파수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죠. 1970년대 AT&T 벨 연구소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도 끊김없이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개인용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합니다. 일단 먼저 한정된 주파수 자원과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송수신기의 출력을 극복하기 위해 휴대폰과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기지국의 통신 범위를 여러 개의 작은 영역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번호를 부여하면 필요한 번호의 수가 수백 번에 달하게 되겠지만 반으로 나누어 다시 번호를 부여하면 1반 17번 궤도 학생, 3반 21번 약학생 등 모든 학생들이 번호를 부여받아도 100번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전파의 채널이 행여 수십 개로 한정되어 있어도 동네마다 기지국이 있으면 동시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기지국에서 정보를 받은 뒤에는 유선망을 통해 전국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전파를 이용해 대화를 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바로 셀룰러 방식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쓰는 휴대폰을 셀룰러폰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수동에서 통화를 하다가 합치면 정의되는 합정동으로 넘어가는 동안 무선전화가 끊기지 않으려면 상수동의 기지국에서 합정동의 기지국으로 무선통신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다행히 기지국과 휴대폰 간의 거리는 무선 신호의 강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호 강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멀어진 기지국으로부터 가까워진 기지국이 무선통신을 넘겨받아 전화가 끊기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핸드오프라고 말합니다. 결국 1978년 AT&T가 시카고에서 시범 운영한 셀룰러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지금에 이르러 원지, 즉 1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늘게 되었고 결국 구역별로 나는 기지국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채널의 수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존의 방식은 라디오처럼 단순히 음성을 특정 주파수에 전파에 실어보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에는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2G 두 번째 세대의 등장이었죠. 이제 음성 신호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됩니다. 심지어 디지털로 통신을 하게 된 만큼 우리는 휴대폰을 이용해 음성뿐만 아니라 무려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대 교체 준비가 한창이었던 1980년대 중반, 같은 기지국에서 같은 주파수로 여러 사람이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등장합니다. 행여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떠들어도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 언어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한 것이죠. 퀄컴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하여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해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바야흐로 2G폰의 시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1996년 SKT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은 세계 최초 CDMA 방식의 2G 상용화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이제 휴대폰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제 전 세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피드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두 가로 본능이라는 본능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초콜릿과 롤리팝 등 다양한 간식거리들을 이용해 무선으로 통화를 하거나 간단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느리고 답답한 네트워크 속도와 더불어 게임으로 붕어빵을 열심히 굽는 것도 지친 현대인들은 더 빠르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무선통신 기술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만 있어도 좋아했던 운전자들이 이제는 더 빠르게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원하게 된 것이지요. 무선통신으로 치면 채널로 사용되는 주파수라는 도로의 확장, 즉 대역폭의 확장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제 전세계 대부분의 통신사는 CDMA 기술을 개조하여 와이드 CDMA와 CDMA 2000 같은 점점 더 어려운 단어에 아무튼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채널로 사용하던 주파수의 대역폭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동일한 무선 전송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보낼 수 있는 다양한 수학적인 코딩 기법들을 발전시켰죠. 이제 휴대폰은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넘어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컴퓨터처럼 인터넷에 접속하는 새로운 세대로 접어듭니다. 바로 3G. 스티브 잡스는 이제 붕어빵만 만들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보라며 앱을 파는 가게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서 하던 짓들을 휴대폰에서도 하기 시작합니다. 3G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속이 쓰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면서 전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젠 정말 컴퓨터처럼 쓰려고 태블릿 PC도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2개 이상의 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엄청난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제는 더 빠른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넓은 대역폭과 더 효과적인 통신 처리 방식들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놀랍게 진화해온 네 번째 세대의 통신기술 등장을 말이죠. 바로 LTE 혹은 LTEA가 등장합니다. 이제 인터넷 속도는 와이파이에 견줄 만큼 빨라졌으며 이제는 전 국민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유튜브와 안될과학을 볼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엔 인간의 문명은 한계에 도전하고 진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웬만큼 만족을 했다 싶으면 VR이 등장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했으며 이제는 웬만한 산물들이 무선통신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자원 내에서 대역폭을 늘리는 것은 이제 한계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더 넓은 대역폭의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통신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었죠. 1000원짜리 지폐로 동전 10개를 만들면 동전은 고작 100원짜리이지만 5000원짜리 지폐로 동전 10개를 만들면 500원짜리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대역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선통신 가족의 5번째 세대 5G에 대한 연구에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잠깐, 그런데 대역폭을 넓히는 게 이렇게 쉬울 거면 3G나 LTE에서도 애초에 통신 주파수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은 똑똑이.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파의 회절성이죠. 회절성은 파동이 좁은 슬릿을 통과한 후 퍼지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결국 전파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회절성이 낮아진다. 즉 건물이나 산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 뒤로 넘어가지 못해 무선통신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었죠. 또한 수분이 전파를 흡수하는 수준도 높아지면서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결국 송수신만 잘 되면 대역폭이 넓어져 엄청나게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지국과 휴대폰 사이에 장애물이 있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면서 애초에 송수신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5G 연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먼저 비교적 많이 높지 않은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LTE에 사용되는 주파수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3.5GHz의 주파수를 사용했죠. 국내의 통신사들은 이제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100MHz의 넓은 대역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LTE에서의 유선 구간을 그대로 활용하여 5G망을 구축함으로써 2019년 4월 보다 빠르고 쉽게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6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만을 지원했을 뿐 훨씬 넓은 대역폭을 통해 고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28G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 즉 밀리미터파 대역을 지원하지는 못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속도에 진정한 5G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겁니다. 3.5GHz 대비 8배 더 넓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28GHz의 밀리미터파 5G 기술. 사실 5G를 준비하면서 엔지니어들은 대역폭은 넓지만 주파수 대역은 높아진 만큼 더 다루기 어려운 이 기술에 주목해봤습니다. 먼저 높아진 주파수만큼 줄어든 커버리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작고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하는 스몰셀 기술을 개발합니다. 전파가 건물을 넘어갈 수 없다면 건물 여기저기에 소형 기지국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또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듯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파를 집중시켜 무선통신 전송 범위를 확장시키는 빔포밍 기술을 5G 연구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1센트 동전 크기의 휴대폰의 측면에도 부착할 수 있을 만큼 작은 QTM-051라는 빔포밍용 안테나 모듈이 2018년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은 전세계 어느 이동통신사보다 빠르게 밀리미터파 5G망을 상용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출시합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은 한국보다 더 빠른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엄청나게 넓어진 대역폭과 함께 6만 6천석 이상의 경기장에서조차 관중들 모두가 우수한 품질의 신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신호탄을 날린 밀리미터파 5G의 시대. 이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의 미래가 통신 분야에서는 줄곧 선두에 있어 왔던 아시아의
아시아의 호랭이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 신호를 보내던 무선통신의 시대는 밀리미터파 5G까지 도달하면서 4K 화질의 영상조차 끊김없이 스트리밍이 가능해진 놀라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를 이용해 모바일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불러와 언제 어디서나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모바일상에서의 멀티유저 게임 플레이 및 실시간 음성 번역이 가능한 화상 채팅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밀리미터파 5G 기술은 이제 1인당 2개의 전자기기를 넘어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 시대를 열어갈 자율주행 자동차 및 가상현실 등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국내 시장은 아직 밀리미터파 5G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기술의 빠른 도입과 함께 국내에도 밀리미터파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밀리미터파 5G, 이 놀라운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또 어떤 무선통신 기술의 진화를 상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더 이상 지금 바뀌라 전화를 못했어 라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는 무선통신 시대의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